분포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분포가 있다 그럽시다. 그래서 그 잠깐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정규 분포만 기억하고.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좀 어려워하고 하는 부분인데, 통계를 그러면 이제 분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고혈압 뭐지 뭐 고혈당군하고 뭐 정상군하고 무슨 어떤 실험 결과를 놨더니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뭐 두 분 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0.8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따지는 이제 문제로 그거 아직 우리 못 풀어요. 아직 가르쳐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 숙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계적인 분석이라고 그래요. statistical inference라고 그래요.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그러고 통계적인 추론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하나는 가설검정법, hypothesis test죠. 하나는 구간추정법, interval estimation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왜 어떻게 쓰이는지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잠깐만 따라와 봅시다. 그래서 이 책에 쭉 여러 가지 책을 나눠드렸는데 거기서 쓰는 노테이션 약속 기호니까 이거는 서로 알아두고 갑시다. 근데 정상치 뭐 이런 이건 우리 따로 설명 안 하기로 했고 모집단이 항상 있다 그랬죠.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있고 우리가 다루는 건 뭐 표본에서의 값을 가지고 보는데 실제 알고 싶은 건 모집단의 어떤 현상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표본을 관찰해서 모집단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추론해내는 과정이 statistical inference예요. 그를 구간 추정법이 있고 가설 검정법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용어는 모집단은 population이라고 그래요. 통계학에서. 또 표본은 sample이라고 그래요. 예, 뭐, 혼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집단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모수라고 그래요. 모수. 뭐 아직도 용어가 이렇게 쓰겠죠. 뭐 일본 일제시대 때 이렇게 번역된 얘기인데 그다음에 샘플에서 어떤 값은 statistics라고 그래요. statistics 표본 통계량 뭐 t-테스트 하기 위해서 t-value 뭐 t-값을 이렇게 계산하면 그거는 statistics t-statistics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은 모집단에서 mu라고 그러죠. mu 좀 약속을 이렇게 해서 이 책에도 전부 그거 약속을 써놨어요. 표본에서는 x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x바, small x바 이렇게 표현하죠. 모 분산은 이 시그마를 제곱하면 분산이 돼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예요. 그죠?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은 뭐 쉽죠? 그 평균치와 각각 값들의 차이를 갖다가 빼서 제곱해 주는 거 쫙 더해 주는 거죠.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데 그런 관계만 알아두세요. 표본에서는 표준 편차 S, small s로 표현하고 표본에서의 분산은 small s 스퀘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되죠. 상관계수, correlation 같은 거 하면은 row로 표현해요. row. 그리고 샘플에서는 R 값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R 값 계산한다 이런 거고. 아까 얘기한 분율, 동전의 앞뒤가 나올 확률, 모 분율 그런 건 파이를 표현해요. 파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P, 표본에서는 파이고 이건 P죠, 그죠? 확률, probability의 P고. 베타, 여기 로죠, 로, 그죠? 내가 그렇게 설명했죠. 로고 R이고, 파이고 P고, 베타고 B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테이션에 약속이 있다는 것만 잠깐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이 얘기 뭐 바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거죠. 우리 샘플을 국간을 보기 위해서 샘플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보고 저 국에 저 가마솥에 간이 맞느냐 참값 모수죠. 뮤입니다. 뮤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다 마셔버리기 전에는 알 수 없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유한 모집단이기 때문에 그랬고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우리가 하는 짓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통계적인 조작은 이렇게 샘플을 한 숟가락 떠서 간을 보고 이 간으로부터 아마 지금 저 모집단 가마솥에 끓고 있는 저 값은
아마도 무엇을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을 거야. 어떤 값인지는 몰라요. 영원히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5.5에서 5.8 사이일 거야. 그 확률은 95% 정도 돼. 이게 신뢰 구간 추정법이에요. 구간 추정법이에요. 그게 0.78이야. 이렇게는 몰라요. 결코 알 수가 없는데 구간 추정으로 유추해낼 수는 있다 하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가설검정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0.00일 거야. 그렇다면은 쭉 이론을 전개해요. 쭉 이론을 전개해서 내가 가진 데이터를 볼 때 저 가설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많아. 위험 확률 0.05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설검증법이에요. 이 모든 두 가지의 행위는 샘플에서부터 모집단을 모수, 뮤를 추정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값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데 그 범위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이게 통계적인 분석 방법. 한번 예를 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누가 질문했던 건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소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스탠다드 에러의 개념의 차이예요. 그죠? 여러분들 왕왕 실수 많이 한다는 게 이거거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여기서 이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에 통계 추론 얘기를 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단지 그 표본에 속한 대상의 특성에 관해서만 기술화해 줄 수 있을 뿐 보다 큰 어떤 집단, 모집단에 가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에요.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데이터를 100명분을 갖고 있는데 이 100명의 편차가 0.5다, 10이다 이거를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00명의 데이터를 숫자 속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뭐 대충 이 정도가 정규분포 따르지 않겠어? 이렇게 판단하면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 두 개의 숫자만 가지고 다니면은 이 분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떤 학생의 키가 120cm예요. 그럼 넌 키가 작은 거야. 라는 것을 판단할 때 쓰는 근거,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내가 알고 있는 분포. 그럴 때 쓰이는 표준 편차는 어떤 분포의 퍼진 정도, 산포도라고 그러죠. 그죠? 퍼진 정도만 표현해 줄 수일 뿐이에요. 여기서 위험한 게 이걸 가지고 모집단에 관한 해석을 추론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재미없지 않느냐 이런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표준 오차라는 거로 그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뜻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무슨 조작을 한 거냐면은 모집단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모집단에 관해서 모수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과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에러인데 이게 엄청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스탠다드 에러의 강의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스탠다드 에러는 표본에서 관찰한 값을 가지고 모집단에 관해서 뭔가 추정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표준 오차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 한번 알아봐야죠. 근데 그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값 중에 하나가 n수예요. n. 그러니까 표본의 수, 샘플 사이즈. 표본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측정했더니 어떻게 나온 거냐. 그래서 이제 이 n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n수 플러스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 이렇게 논문에 제시하셔도 돼요. 단 내 표본에서는 그렇다라는 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근데 뭔가 내가 추론을 했더니 95% 신뢰 구간인지 뭐 이런 걸 추정하는 이제 쪽으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면은 평균 표준 오차 n수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여기서 꼭 강조하는 게 n수를 꼭 앞에서 써주세요. 이거 습관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n을 모르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뭐 0.0001이 나와도 그게 수십만 명에서 나온 0.000이라고 100명에서 나온 0.001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논문을 제시할 때 반드시 n수로 좀 표현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오차의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통계학적으로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정신 차려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스탠다드 에러는 정의가 뭐냐면은 표본 평균치들이 가지는 분포의 표준 편차예요. 제가요 영어로는 standard deviation of the sample means죠. 그러니까 표본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것은 단 1회밖에 안 해요. 그죠? 100명짜리 실험을 한 번 해요. 한 번 이렇게. 그래서 n이 100이고 100명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놈의 표준 편차와 평균이 있죠. 그거만 가지고 있죠. 사실 주머니 속에. 근데 이런 조작은 통해서는 딱 한 번에 표본 평균치, 샘플 미인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런 걸 무수히 반복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n이 몇 개, 이 샘플 미니 몇 개가 나와. 10번 하면 10개 나오고 100번 하면 100개 나오죠. 100개짜리 샘플을 100번 하면 100개의 평균이 나오죠. 그죠? 그 평균치들이 가지는 표준 편차. 그거를 표준 오차라고 그래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조금 있으면 별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모 평균이 무고 모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모집단으로부터 나중에는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건 소개를 해봅시다. 만약에 n개의 표본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무한히 그 짓을 반복했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표본 평균치들의 분포, 그죠? 100개짜리 100개 쓰면 100개의 평균이 나오잖아. 분산 다 잊어버리고 100개의 평균치들을 가지고 분포를 그려보면은 그 분포는 definitely 뭐가 되냐면은 정규 분포가 돼요. 네. 이거 누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통계학자들이 증명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치들을 무수히 반복해서 여러 개를 측정을 하면은 그 분포, 표본 평균치들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뮤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오버 루트 n하고 똑같다. 이게 중심극한의 이론입니다. 이런 통계적인 추론의 증명 이론을 그 시오름인데 일종의 이게 없었으면은 통계학은 절대로 발전하지 못했고 이거를 통계학자들이 오래전에 증명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오렘을 근거로 해서 이제부터 모든 통계적인 추론이 가능해져요. 이게 없었으면은 통계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표본 가지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모집단에 관한 뭘 알아낼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요런 얘기, 요 시그마 오버 루트 n 또 평균이 뮤가 되고 정기분포를 따르고 요 세 가지 특성이 모든 통계 분석 방법, 즉 샘플로부터 모집단을 추정해낼 수 있는 논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시 뭐냐면 조금 더 우리 그림으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이 있고 분포는 뭐 말해봐 상관없어요. 평균이 뮤고 시그마 제곱이고 뭐 이게 모집단이죠. 우리는 요 값은 몰라요. 뮤도 모르고 시그마 집도 모르는데 n개짜리 샘플을 한 번 끄집어내요. 100명짜리. 그럼 x1 바 한 개의 표본 평균치가 만들어지죠. 이런 조작을 무수히 반복해. 무한대로. 그렇죠? 그러면 x1 바, x2 바, x3 바가 무한개 만들어지겠죠. 그놈을 분포를 그리면은 요런 분포를 그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요놈이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게 센트럴 리밋 시어럼이에요. 요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 그죠? 그다음에 정규 뭐가 돼 있어?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평균이 뮤가 된다고. 뮤가 된다는 건 뭐야? 모분산을 모집단의 평균치를 그대로 따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표본에서의 샘플을 무한히 반복해서 그 평균치를 구할 수가 있으면은 모평균치를 알아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못 알아내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분포의 분산, 그죠? 표준 편차. 요 놈은 뭐라 그랬어요? 시그마 제곱 나누기 n. 아까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라고 그랬죠? 제곱하면 시그마 스퀘어 나누기 n이 되겠죠. 요 값. 요 값이 요 분포의 분산이 돼요. 다시 말해서 뭐가 됐죠? 이 분포의 정체가 다 파악이 된 거죠. 왜? 정규 분포 따르지, 평균 알지, 분산 알지. 그러면은 정규 분포의 모든 실체가 다 파악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숫자가 주어졌을 때 이 분포에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비로소 통계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계 추론의 원리는
스탠다드 에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만 좀 아시면 되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낸 모든 수학적인 조작이 뭐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골치 아픈 공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계산 생각만 좀 갖고 있으면서 몇 개의 샘플을 한번 볼까요? 표본 평균치들의 분포. 이거 하나 분포예요. 이것도 무슨 분포예요? 이거 표본 분포라고 그래요. 그죠? 네, T 분포, 카이스퀘어 분포처럼 이것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 표본 평균치들의 분포인데 이건 뭐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실제로 미우고 시그마면은 어떻게 돼? 지금 얘기한 대로 정규 분포 따르고 평균이 모집단 평균치와 같고 분산은 모집단의 모분산을 n수 샘플 사이즈로 나눠준 거고 똑같아요. 표준 편차는 뭐 분산과 표준 편차는 제곱 관계죠. 스탠다드 에러 오브 더 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분 SEM은 그런 뜻인데 그래서 표본 평균치들의 분포의 정체가 파악이 되는 거죠. 저 이론이 없었으면 안 될 것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전부 통계 분석 방법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는 조금 눈에 익을 거야. 이게 뭐냐면은 자 표본 평균치들의 분포를 알았으면은 표본 평균치들의 합의 분포, 표본 평균치들의 차의 분포. 즉 두 개의 샘플이 있어 이렇게 대상이 두 개의 집단이 있으면은 A군, B군이 생겼을 때 지난번 숙제가 그런 거였죠. A군 빼기 B군의 그 차가 유의한 값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판단할 때는 어떤 분포를 알아야 돼. 이런 분포를 알아야 돼. 표본 평균치들의 합의 분포 혹은 차의 분포. Sum between two independent sample means. Difference between 이런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분포도 결국은 센트럴 리밋 시어렘으로 끌어가다 보면은 정기 분포 따르고 평균치는 합이고 혹은 차고 분산은 두 개를 더해 주게 돼 있어요. 더하면은 원래 그 두 개 분포의 분산은 합해 주면 돼요. 그래서 분산은 두 분산을 더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더해 주고 더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샘플의 그 합이나 차의 분포도 다 가능하다. 이 공식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계 분석할 때 쓰이는 분석법들이에요. 표본 분율 뭐 똑같아요. 넘어갈게요. 카이스퀘어 분포 다 유도된 분포라고 그랬죠. 정기 분포에서부터 이렇게 똑같은 조작을 해서 정기 분포인 모집단에서 N개씩 뭐 추출해가지고 그런 표본 평균치를 표준 편차로 나눠서 어떤 G값의 합의 분포가 카이스퀘어 분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이 의미를 나중에 카이스퀘어 볼 때 다시 한번 리콜해서 봅시다. 지금 얘기해주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카이스퀘어는 그래서 이런 건데 나중에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자유도에 따라 다르고 자유도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등등등등 뭐 이런 분포를 특성을 가지는데 이거 뭐 다 잊어버려도 돼. 또 T분포, T분포라는 걸 여러분들이 특히 스튜던트 T라는 거 많이 들었죠. 사실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쓰는 T 테스트는 별로 안 해요. 스튜던트 T 테스트를 하죠. 스튜던트 T 테스트는 T 테스트로부터 또 유도시킨 표본 분포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 이 일종의 소표본 이론 뭐 이런 걸 이 학생이 아니라 유명한 통계학자인데 그 당시에는 뭐 대학원생이었나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건방지다고 학생이 무슨 뭘 안다고 발표하냐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발표할 때 자기 이름은 스튜던트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테스트라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소표본 이론이라는 거예요. 샘플이 크지 않을 때 T 분포보다 조금 더 잘 피트되는 분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걸 하면은 아주 피트니스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거 스튜던트가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전부 기본 루틴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T도 들어가 있고 스튜던트 T도 들어가 있고 카이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쓰이는 그 분포인데 이것도 일종의 표본 분포예요. 표본에서 유도된 그런 분포들도 이렇게 알아냅니다. F 분포 굉장히 나중에 잘 쓰이게 되는데 F 분포도 카이스퀘어 분포에 따르는 분모와 분자 형태로 이렇게 레이쇼를 만들어내요. 통계학자들이 피셔가 만든 분포인데 그래서 F인데 피셔의 이름을 따서 이런 분포는 또 아주 어떤 경우에 잘 쓰여요.
특히 마노바 분산 분석할 때 이 F를 아주 잘 씁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분포들 이게 전부 T, student, chi, F 뭐 이런 분포들이 대표적인 분포들인데 이 복잡한 거 읽지 마세요. 이제 머리만 아파. 근데 그런 분포들은 표본 분포이고 표준 정기 분포로부터 유도된 분포다. 그렇게만 좀 알고. 그래서 이거 요약하면 뭐 그런 거죠, 그죠? chi 스퀘어 분포 뭐 이런 것들 골치 아프 스튜던트 F 분율 기하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건 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 있는 거를 한두 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통계학적인 추론 두 가지입니다. 본격적으로 통계학적인 추론을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분석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표준 오차를 계산해내는 과정이에요. 표준 오차를 계산해서 표준 오차로부터 모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을 추정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구간 추정법, interval estimation 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는데 그 이론은 뭐냐면, 또 하나는 가설검정법. 가설을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서 만든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이 가설하에서 이놈이 맞는 쪽이냐 틀리는 쪽이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샘플은 마찬가지로 샘플에서부터 모집단에 있는 것을 추론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통계적인 추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설 검증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 복잡하게 이걸 거 하나도 없어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이 모집단 추정의 원리 이게 뭐죠? 구간 추정의 원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간 추정, 모집단 뮤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뮤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뮤는 이 x바를 표본에서의 값을 통해서 이거를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중심극한의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쭉 유도를 하다 보면은 요 표본에서의 샘플을 나타난 현상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딱 하나 중심극한의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된다 이러는 것만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은 뭘 알아두셔야 되냐. 이게 이제 그 유도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왜 0.95가 되는지 그거를 왜 이 평균치 표본에서의 평균치와 표본에서의 평균치에 1.96배, 1.96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그 사이에 있을 확률 뭐가 모수가 모평균치가 있을 확률이 왜 0.95가 되는지 뭐 이거를 좀 유도해내는 과정인데 정심심하신 분은 한번 따라 해보고 그냥 0.95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 샘플이 하나일 때도 쓸 수 있어요. 평균 정상 100명 샘플을 하나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0명의 토탈 프로테인을 측정을 했고 표본에서의 샘플이 평균이 7.1이고 표본에서의 표준필도 0.7이고 그랬을 때 모집단을 혹시 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거죠. 모집단 추정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론을 적용하는 거죠. 무한히 10명, 100명짜리를 무한히 반복했다고 하면은 그런 뜻이죠. 무한히 샘플을 뽑는다면은 뭐 7.1, 0.7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한 번밖에 안 했지만은 전부 그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한 번 했지만 무한히 반복한 결과와 같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런 이론은 성립이 안 되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라 그러면은 7.1과 0.7을 가지고 하되 0.7은 어떻게 스탠다드 에러의 개념으로 바꿔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원리는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값을 중심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값, 왼쪽 끝에 있는 값을 해서 이제 이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혼동될 테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n이 100일 때 모평균치가 7.1이라고 할 때 95 신뢰구간은 6.9에서 7.2, 99는 6.9에서 7.2라고 계산이 되어 나와요. 저는 모평균치가 최소한 요 구간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의 가설은 아마 그런 게 아니라
두 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 때 과연 이게 유의한 거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고 싶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쓰는 방법, 이거는 이제 신뢰 구간을 샘플이 하나일 때 추정하는 방법인데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들은 T로 가라. 뭐 이건 일종의, 이건 뭐냐면은 이건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G 테스트가 되는 거고, 정규분포 모를 때 쓰는 G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죠. 정규분포에 근접해서 보는 방법이고, T 어프록시메이션, T 분포에 갖다 걸어보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뭐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데 그 결과를 해석을 하는 것만 여러분 잘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신뢰 구간이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샘플 가지고 나중에 좀 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가설검정법인데 가설검정법까지 얘기할 시간이 되나? 까지 할까요? 가설검정법은 왜냐하면 무한히 앞으로 반복될 거기 때문에 뭐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설검정법은 구간추정법하고는 달리 구간추정법은 정성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아주 정량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퀀티터티브한 양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나오냐 있을 확률이 95%. 근데 이 가설검정법은 그거에 비해서 정성적인 방법이에요. 퀄리티티브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샘플에서의 샘플을 하나 갖고 있을 때 이 샘플이 나올 확률이 지금 가설을 만들었는데 그 가설 하에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를 판정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이 에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null hypothesis를 만들거든요. 그죠? 가설 검정법 뭐 많이 해보고 싶지 않나요? 기존의 치료법이 10이고 새로운 치료법이 30이다 그러면은 R1이면 0.1, 0.3 이렇게 되지만 이 둘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판정해놓고 내 데이터를 갖다가 그런 하에서 피팅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에러가 생기냐 하면은 그저 맨날 알파 에러, 베타 에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가설은 맞아요. R은 0.1이야. 근데 그리고 그 대립되는 가설은 0.1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가설이 0.1로 맞는데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봤더니 리젝트가 돼. 가설이 아니라고 그래. 틀렸다고 그래. 그걸 어떤 에러가 생긴 거죠. 그걸 알파 에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반대 경우는 베타 에러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에러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알파 에러, 베타 에러를 놓고 그런 가정 하에서 내 데이터가 어느 가설을 지지해 주느냐 하는 거를 판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알파 에러와 베타 에러를 다 써먹으면 좋은데 베타 에러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값을 고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에러만 써요. 네. 이런 가설 검정에서는 알파 에러만 쓰고 베타 에러는 니글렉트 해버려요. 베타 에러를 쓰는 경우는 나중에 샘플 사이즈 디터미네이션 할 때 써먹어요. 그때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가설 검정법 할 때는 이제 안 써먹고 알파만 써요. 그래서 뭐 이건 한번 보시면 되고, 어떤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데이터가 내 가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판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돼? 예를 하나 갖고 보고 플라즈마 클로팅 타임이 모집단에서 10이고 1.57이었는데 표본을 했더니 11.2더라 이런 얘기죠. 11.2가 돼서 과연 이 11.2가 이 10분과 1.57이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나온 숫자냐 아니냐, 모집단에 속하는 거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가설검정법은. 그럴 때 가설을 어떻게 해요? 모집단의 미우는 10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1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대립가설은 10이 아니다. 정반대되는 입장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내 데이터가 정기 분포를 따를 테니까 무한히 반복했다고 했을 때 알파 위험의 가능성은 0.05라고 친다면은 어떤 계산이 가능하냐면은 내가 샘플에서 구한 11.2라는 숫자가 정기 분포에다가 걸어보면 어디에 위치할까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x-뮤 나누기 표준 오차예요. 여기 바로 표준 오차. 표준 오차는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준 값이죠. 이게 정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요 숫자를 가지고 요 숫자가
정규분포 0에서 1이라고 하는 표준화 정규분포에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파악해 보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해봤더니 어떻게 나와? 2.53이라는 게 나와서 어디에 위치해? 1.96, 2.58은 좀 외워두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2.53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쯤 위치해, 여기쯤. 11.2란 값은 표준화 정규분포에서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게 0.05보다는 크고 0.01보다는 작고 뭐 이런 여기 소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p-밸류죠. p-밸류로 볼 때 잘못될 확률을 0.05라고 놓고 봤을 때 그럴 때 95% 확률에서는 평균치보다 이렇게 벗어나 있고 99%로 볼 때는 그 안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가설은 p-밸류로는 0.05보다는 작다. 여기 위치하니까 0.05고 0.09 0. 뭐지? 95%와 99% 사이니까 최소한 95%보다는 크죠. 유의한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0.05보다 작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이따가 다음 시간부터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예에서 죽도록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건 뭐냐면 쉽게 개념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가설 검정은 이 정성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ll or none이에요. 알파가 뭐 0.05냐 0.01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있다 없다로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하는 방법이 가설 검정법이에요. 그죠? 아까 얘기한 구간 추정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모집단이 있을 확률을 95% 확률로 어디에 존재한다 라고 보는 방법이에요. 정량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제 나중에 예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설검정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해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0.05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 0.05로 인위적으로 잘라놓고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를 연구자는 믿음을 갖고 있고 연구자의 믿음을 서포트 해주는 게 통계 방법이라고 첫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맞지 않는 경우에 방법이 없어요. 알파 0.05에서 기각되거나 채택되거나 이러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따라가 줘야 돼요. 아무리 주장을 해도 논문 심사위원들이 안 믿어요. 나 0.05보다 크잖아. 그럼 유의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구간 추정법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으면은 그렇지만 저 구간을 보십시오. 저 구간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다. 요게 샘플이 뭐 조금 더 많아지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현상으로 분포를 약간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지 이러면은 이거는 유의한 영역으로 들어간다. 통계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절대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데이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구간 추정법이에요. 그래서 구간 추정법을 애호합니다. 저는 특히나 제가 쓰는 뭐 이런 로지스틱 같은 거는 전부 구간 추정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이 뭐 가설 검정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수 추정법과 가설 검정법 두 가지가 통계적인 분석 방법의 대세인데 기본은 스탠다드 에러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요. 전부가. 하지만 샘플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고 하나는 정성적으로 하나는 정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부터 하나하나 강론을 설명할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분석법, 이런 경우에 분석법. 그게 전부 다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해석하는 방법, 또 결과를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시 시간이 모자라네. 아무리 빨리 해도. 여기까지 해서 우선 끝내고, 네, 질문하실 분은 끝내고 질문하도록 합시다.